6월 1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 얘기를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기한입니다.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그러니까 전자출입 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방역 기준점인 50명을 넘어선 56명이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과 이번 주말 방역 수칙 잘 지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반장. 자, 대북 왜 이렇게 느리게 와요?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관련해서요. 어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을 수사 의뢰했잖아요. 청와대도 입장을 냈고요. 오늘은 경기도가 관련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그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이렇게. 위험구역으로요? 예,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전단 네. 살포자의 그 통행을 제한을 하고요. 위반 시에는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을 해서 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아예 밝혔습니다. 못 오게 막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원천 원래 봉쇄를 들어오면 하겠다. 잡고. 그렇습니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다는 게 아마 경기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쭉 그 보도를 보니까요, 그 전단 살포가 재난이냐, 뭐 이 부분을 놓고서는 논란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오늘 원구성을 하겠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언한 날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원내대표들이 잇따라서 그 원구성 협상을 했는데요. 결국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오늘 오후에 네. 박병석 의장이 본인의 안대로 원구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꽤 많았잖아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네. 근데 박 의장이 사흘간의 말미를 더 주기로 네. 했습니다. 네. 오늘 15일에는 반드시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뭐 사흘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바로 뒤에 고반장이 그 발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죠 뭐. 내려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리긴 했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최종 단판이 결렬된 이후에 오늘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 의지를 다졌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 시간을 사흘 더 주기로 결정한 거죠. 주말 사이 여야 간 마지막 단판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급박했던 국회 상황을 고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원구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건지 오늘 시간 순으로 국회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국회 바빴습니다. 어제 최종 단판이 결렬되고 오늘 오전부터 각 당은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처음부터 법사위는 우리들 것이고 동의도 필요 없이 강제적으로 가져가겠다. 우리 힘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아니죠. 네, 통합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최종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는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의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없으면 다 의미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 후에 통합당 3선 의원들이 직접 입장문도 냈습니다. 왜 3선 의원들이냐?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대부분 3선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본회의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낡은 정치 세력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둥. 자,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통합당의 불참한 채로 본회의가 시작되고 통합당과 민주당 두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승자 독식으로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되면 물론 협치의 배는 가라앉게 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재현된 미래통합당의 국회 발목 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20대 내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해 수많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좌초시켰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 시간 다가온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깜짝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구성은 또 미뤄졌습니다. 주말 사이 여야 협상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구성은 앞으로 4년간의 국회 운영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역대 국회 모두 원구성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 오늘은 과거 원구성 협상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상 최악으로 꼽혔던 건 바로 18대 국회였습니다. 원구성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석 달여 만에 완료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두 원내대표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처음 공식적으로 한나라당 대표님과 대변인 같이 회동을 하는데 넥타이를 내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같은 식구끼리 만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양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안 내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와이사스도 안 입고 우리도 작년에 계속 넥타이 안 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럼 내일부터 우리는 내복 안 입기 운동. 자, 이렇게 화기애애했지만 하지만 이후 원구성 협상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가축법 개정안 등 다른 요인들도 원구성 협상 타결이 늦어진 이유였습니다. 홍 대표께서 특이한 빨간 넥타이 해놓으니까 뭐가 되는가 보다. 그냥 하시죠. 염치가 없어서 오프닝 멘트를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클로징 멘트. 오늘은 클로징 멘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9대 국회는요, 그래도 18대 국회보단 빨랐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에 한 달여 만인 2012년 6월 29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원구성에 합의한 겁니다. 오늘 19대 개원이라는 옥종자를 낳았으니까 양당이 산모의 인내와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뢰의 국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저희 지역구에서 제일 큰 목포대교 개통식이 있는데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한구 대표가 제 재선을 막지는 않을 건데 앞으로 좀 도와가지고 선거에 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는 어땠을까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첫 원구성 협상 날 서로 손잡고 활짝 웃으며 사진도 찍고 이렇게요. 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20대 총선거의 민의는 협치입니다. 국민의 주동한 명령입니다. 협치의 첫 걸음은 원만한 원구성입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변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법을 지켜서 6월 달에 제때 개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시에도요, 이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 그리고 운영위 예결위원장 자리였습니다. 핵심은 운영위하고 법사위에 그 두 개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개를 달라. 네,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야 우리 사정 빤히 알면서 운영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사인을 줬잖아. 근데 왜 모른 척하고 지금 법사위 하나만 얘기해?라고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시 협상은요 나름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임기 시작 열흘도 채 안 돼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가지는 걸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도 6월 13일에 원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로 원구성을 연기했습니다.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국회 일 시작하기가 참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원구성 연기, 여야 막판 협상 타결 관심. 네, 고반장이 이제 곧대 고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제 쭉 과거의 일들이 정리가 되네요. 네, 고반장의 유일한 코너죠. 네, 아닌가요? 곧 또 나옵니다. 또 예, 나와요? 또 나옵니다. 알았어요. 기대해 볼게요. 국회가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론은 이제 고반장 발제에서 들었지만요. 이제 아침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까지 이제 여야 간의 그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고요. 오늘 아침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은 단독 원구성을 무조건 하겠다. 사실 그런 기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원구성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그간 국회 운영과 구정의 발목을 잡는 데 악용된 전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 개최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통합당도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여야 협상 결렬 후에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도 본회의 연기 등을 주장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반장 지금 얘기했던 그 과정에서요.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안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 안을 두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최종 협상에서 11대 7, 그러니까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갖고 예결위와 정무위, 국토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한 겁니다. 자, 오늘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최종안을 공개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은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최종안을 두고 민주당은 어제 합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통합당은 합의를 한 적 없고 민주당이 제안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제 제안했다는 11대 7 안을 두고서 여야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논란이 멀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 합의가 아닌 제안이라 민주당이 합의를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제안을 받아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설명했고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듭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나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합의의 결과물을 부인하는 건 잘못된 과거의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신반장 이제 여야 모두에게 사흘간의 시간이 더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봐요? 신반장 보기에는 사흘 동안의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협상을 하려면 각자 또 새로운 카드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핵심이 법사위인데 네. 양쪽 다 법사위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특히 예. 통합당의 경우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배분이 안 되면 우리도 상임위원장, 다른 상임위원장까지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고요. 당장 원구성 연기 관련 여야 반응을 봐도 협상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흘간의 말미를 준 게 아니라 오늘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미룬 것이다 라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니 그 사이에 접촉하거나 만날 일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만날 수는 있겠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죠. 무슨 호텔 같은데 못 나가게 하고 다 협상을 시키면 모를까.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여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상에 도달하기에는요. 그럼 만약에 최 반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여야 간의 접점이 찾아지질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좀 신혜원 반장과 좀 다른 생각이긴 생각이에요? 한데 주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논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일단은 여야가 또 합의의 정신, 협치의 정신을 네.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주말 사이에는 좀 어떻게든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 그래요? 지금 또 그 민주당이 양보를 했다든 뭐 소위 네. 양보를 했다든 세계 상임위가 사실 거의 알짜배기 상임위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뭐 여당 내에서도 왜 이걸 네. 줬냐라는 네. 반의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조금 네. 뭐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월요일에 우리가 확인해 보죠. 네, 섞여 있습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만일 그런데 현재 상황처럼 좀 어렵다 싶으면요. 박병선 국회의장이 공언을 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는 좀 상임위원장 선출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통합당이 오늘처럼 뭐 불참을 한다면 이 민주당 단독으로 뭐 위원장을 뽑게 될 거죠. 자,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뽑으려면 우선 각 상임위원부터 이 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이 선거를 통해 뽑도록 해놨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는 이미 상임위원 배치 명단을 제출한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통합당은 이 상임위원장직 배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위원 명단을 내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끝까지 명단을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국회의장이 직접 상임위원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까지 교섭단체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 명의 상임위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실현된다면 뭐 정치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또 이걸 실제로 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100여 명 배치는 만만한 일이 아니네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요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하지 않아도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논리를 또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논리는 이건데요. 이미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 배치를 해놨고 각 상임위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소속 의원 과반 출석, 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뽑는 이 상임위원장 선출이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이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상임위 구성이 안 됐더라도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 그러니까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 구성이 안 되어도 상임위원장은 뽑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18개 상임위 전체를 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도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뭐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한 다음에 통합당과 다시 협상하는 방안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사흘간의 말미를 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저희 정치부회의에서 관련한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야가 과연 뭐 합의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않는지 지금 뭐 신반장 뭐 최반장의 의견이 다르니까요. 저희가 월요일에 바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냥 강행할 분위기인 거죠. 지금 현재로는. 뭐 아까 그 네.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무조건. 월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생각하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연기 여야 막판 협상 관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서 북한 이선권 외무상이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에 선물을 주지 않겠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핵전쟁 억제력을 키우겠다고 했는데요. 실익 없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결국은 도발 가능성까지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It'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공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네, 지금 봐도 신기한 투샷입니다. 벌써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손을 맞잡고 비핵화를 약속하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글쎄요, 이 북한이 6.12 회담 2주년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미 관계의 현 주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도회전, 이 행성의 각광을 모으며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 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한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 조선 반도 정세는 나를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네, 지난 1월 임명된 이선권 외무상이 직접 미국을 향해 담화문을 낸 건 처음입니다. 이 외무상은 북한은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핵실험, ICBM 발사를 중단하는 대용단을 내렸는데 미국은 여전히 공화국을 핵선제 공격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네,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도발 명분 쌓기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여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지난달 노동당 중앙군사위에서 천명한 핵전쟁 억제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조만간 ICBM이나 SLBM 등등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는 걸 강력히 시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미국 상황을 좀 보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겠다는 건데요. 오늘 발표된 담화문은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질 않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포문을 연 대북전단 비난글을 연일 보도 중인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남북관계와는 달리 미국에 대해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한 겁니다. 자, 아무튼 오랜만에 등장한 이 이선권 외무상을 보니 표현 수위가 센 북한 인사들 중에서도 앞뒤재지 않는 돌직구 강경화법,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조평통 위원장 시절부터 몇몇 설화도 떠오르고요. 옥류관에서 이게 뭐 냉면을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성권이 나타나요. 이성권이 나타나고 때까지 악수하고 잘 그래요. 막 웃고 그럽니다. 자, 이재용 회장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눈치 봅니다. 눈치 봐요. 그 다음에 딱 경직되고 다 눈치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딱 얘기 듣고 있어요.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제 시계 보십시오.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준단 말이에요. 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4 공동선언 기념행사차 평양 고려호텔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당시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우리 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니 대뜸 배 나온 사람에게는 예산 맡기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외모로 능력을 판단하는 거 농담이라고 쳐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괜한 갈등으로 비춰질까 선을 긋기는 했지만 김태년 전 위원장, 지금 원내대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좀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농담처럼 했던 건지 어떤 건지. 그럼 그런 게 그죠, 농담이었을 테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밝혀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응?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제 청와대는 반세기 전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까지 거론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저한 단속은 물론이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대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남북 통신선을 끊다니 실망스럽다. 됐다, 집안 잔속이나 해라. 썩 기분이 좋을 리 없는 미국도 6.12 회담 2주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의미 있는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맺은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높아진 긴장감을 완화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6.12 북미회담 2주년, 트럼프의 치적 보따리 안 줄 것.
네, 시간 참 빨라요.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신 반장이 싱가포르 보내달라, 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기억나죠, 최 반장? 그럼요.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꼭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하노이 때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제가 근데 하노이 때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꼭 보내겠다 결심을 했는데 지금 북미 협상이 열릴 조짐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음엔 제가 꼭 보내겠습니다. 신 코로나 끝내면 네. 워싱턴 한번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북미 협상을 취재하러 보낼게요. 코로나는 이제 됐어요. G11은요? G11 그건 우리 둘이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건 다음에 좀 얘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자, 그나저나 이제 오늘 2주년을 맞았어요. 북한 이성건 외무상이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들어봤고요. 자,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에 선물을 주지 않겠다. 또 핵전쟁 억제력을 키우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이성건 외무상은 우선 2년 전에는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북미 관계 개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악몽 속에 사라졌다라고 북미 관계 현 주소를 평가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 간의 친분도 소용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치적 선전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협상에 나선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도울 생각이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 담화문 말미에서 지난달 노동당 중앙군사위에서 천명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입장을 천명한 겁니다. 이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미사일을 선보일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그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일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열릴 경우에 이에 맞춰서 색 전략 무기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서 그때 열릴 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담화문을 쭉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북미 대화에 목맬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조 반장, 그렇다고 해서 그 여지, 그러니까 북미 대화의 여지 자체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건이 지난 1월에 외무상에 임명이 됐는데 직접 대미 담화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이 담화 내용을 실지 않았습니다. 어제였죠. 그 북한 행보에 실망했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 발언에 망언이라고 반발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의 어제 발언도 대내용 매체에서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톤 조절을 했다. 그렇게 일단 해석은 할 수 있겠네요. 네, 내용은 거칠지만 아무튼 그 방식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이게 좀 상당히 대조적인 행보인데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 관계와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좀 반응을 지켜보면서 협상 여지를 좀 남겨두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성건 외무상의 담화 같은 거는 하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볼 수는 있겠군요. 자, 좋습니다. 그 신 반장,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네, 담화문을 보면 좀 풀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에 얽매이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북한의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이든 후보가 당선한다고 해도 향후 전개될 북미 간의 핵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때도 대비를 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문장을 빼고는 대부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고 미국을 대표하는 백악관의 주인 또는 미국 대통령 같은 간접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일종의 비판은 대놓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아까 신 반장이 발제 때 소개했던 미국 반응이 있잖아요. 국무부 반응이죠. 네. 굉장히 원론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요.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맺은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런 성명문인데 괜히 맞받아치기보다는 좀 높아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미국은 이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 외교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북한이 집안 정돈부터 하라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일절 반박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국무부든 백악관이든 지금 북미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도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남북 관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경찰에 탈북민 단체 2곳을 이제 수사 의뢰했고요.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죠.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 반장, 야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입법까지 동원을 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민화협 상임위장 출신인 이 김홍걸 의원,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또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리한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저자세, 근시안적인 졸속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 살포를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또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 정책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즉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배경 분석에 맞게 지금 필요한 조치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이라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중단시키든지 해야 당사자들이나 국민들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 사나운 모습입니다. 자, 어제 통일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경기도가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접경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를 하고요. 출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체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인데요. 또 사전 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 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도 폐기물로 간주해 단속을 하고요. 차량 이동과 가스 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준비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폭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 사격으로 연천군 소재의 면 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상이 이루어졌고 자칫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넘어 심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하나 좀 짚어볼게요. 고 반장, 트럼프 대통령 측근 발이라고 해야 되나? 측근 발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 독일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향후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곳에서 병력을 줄이겠다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주 독일 미군 감축 지시가 주한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상은 그간 꾸준히 나온 바 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토에 해왔던 것처럼 주한 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의심하거나 감축 또는 철수 주장을 담은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한 미군의 숫자가 28,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를 현재 수준에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입니다. 이게 미 의회를 지난해 통과를 했고요. 또
또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이 한미 간 감축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은 없다. 이 한미는 매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를 통해 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또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번 11월에 대선이 있고 현재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그런 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에게 유리한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을 내걸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정치부위에서 분석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6.12 북미 회담 2주년 트럼프의 치적 보따리 안 줄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연속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틀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고령의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대까지 줄어들 때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6명 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46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됐고요. 10명은 해외에서 유입이 된 사례입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면 서울이 25명, 그리고 경기가 19명, 인천 등을 포함해서 45명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은 2주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교회나 다단계 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끝나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요.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자, 아울러 당초 이번 주까지였던 수도권의 학교들에 대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번 달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유치원 또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또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되는 게 이달 말까지라는 겁니다. 자, 서울에선 소규모 집단 감염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 그리고 양천구 탁구클럽발 집단 감염에 이어서 또 위에 도봉구에서는요.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확진자 13명이 나왔습니다. 경증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미술이나 음악 수업을 듣고 또 운동 치료 등 서비스를 받는 시설인데요.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이 철저한 역학조사와 함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도 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칫 대규모 밀폐 시설의 밀집된 군중에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앞서 이 위험이 높은 시설이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도 포함되어 있고요.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실내 집단 운동시설 이 8가지 종에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다운받으세요. 네, 여기를 가려면 QR코드를 다운받아야 하죠. 이 수기로 적을 경우에는 이런 펜을 통한 교차 감염 우려가 있고 특히나 이름이나 연락처를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있어서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입한 겁니다. 자,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이 8가지 종 외에도 학원과 PC방도 이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날이 더워지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건강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며칠 전에는 더위에 탈진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김정 아나운서였죠. 자, 이 같은 말이 절로 나오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의료진들 싸우고 있죠. 자,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신 방호복보다는 수술용 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 제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수도권 집단 발병, 방역 강화 조치 무기한 연장입니다. 네, 다정의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할말이송입니다. 자, 정치권이나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을 노래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주제 조금 전에 보신 의료진입니다. 땡스 투 코로나 영웅이었는데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황유정 님이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다정이를 즐겨보는 유튜버 유정햇살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조심스러운 요즘 예전처럼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과 방역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나아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의료진 분들이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이레빗의 해피띵즈 신청합니다.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네, 조 반장이 옆에서 노래를 계속 따라 불러가지고요. 네, 저는 귀를 막고 있었어요. 네, 조 반장이 노래를 잘해요. 네? 아니에요? 금시초문인데요. 어떻게 하세요? 딴 사람인가? 딴 사람. 헷갈렸나? 딴 사람하고. 좋아요. 지금 이제 수도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고위험군이죠. 고령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서울 관악구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13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날보다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교회, 사업장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확진 환자의 139명 가운데 62명인 45%가 65세 이상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선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나눔제가 요양센터에서는 모두 4명, 또 경기 광주시 행복한 요양원에서도 현재까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증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고령층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장소의 모임은 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가시더라도 식사나 노래 부르기 등에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은 하지 말아주시고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수시로 손 씻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은 또 이 고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위험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환자들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엔 출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클럽이나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동호회나 종교 모임 등의 참석도 당분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데 각종 모임 등도 자제해달라는 특별한 또 당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 앞두고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방역 당국은 주말 동안에 각종 모임 활동으로 사람과 접촉이 늘어나면 그만큼 감염의 연결고리가 많아지고 N차 감염이 증가해 대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말 동안 외출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박능구 장관도 지난 2주간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집단 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임이나 약속 등을 취소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다른 반장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저희 팀에서 회식의 제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조 반장 주말에 뭐 계획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동남아 쪽에 네. 집에서 방콕 좀 하다가요. 아 그래요? 예, 방콕. 상추도 들어가려고요. 텃밭에. 아 거기까지는 안 궁금해요. 뭐 거기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제 조 반장 뭐 잘 지키니까 방역 수칙을요. 특별히 주말에 조심하기 바라고요. 딱히 방역 수칙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냥 주말에 어디 안 가고 집에 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집에서. 저 못지않게. 드라마잖아요. 저 못지않게. 아, 그래요? 오늘도 새로 보는 드라마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끝나고 둘이 얘기해요. 예. 아무튼 재밌네요. 자, 지난주 롯데월드를 방문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음성 판정을 받은 서울 원무고죠. 원무고 3학년 학생이 있었잖아요. 방역 당국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네, 이 학생은 원래 가장 처음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롯데월드 놀러 갔었죠.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죠. 이 방대본이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모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뭐 이런저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접촉자 77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오는 등 가짜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짜 양성은 또 어떤 양성이에요? 일단 뭐 네. 음성인데 그러니까 네. 가짜인 걸로 네. 이제 잘못 착각이 되었다. 잘못 나왔다는 그렇게 거죠? 됐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방역 당국은 왜 이 가짜 양성이 나왔는지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좀 굉장히 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면서 이 가짜 양성을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험 근거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민간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거잖아요. 참 다행이 아닐 수 없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좀 길어지면서요. 고3 수험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학교를 가긴 가죠. 학교를 가긴 가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학 입시 전형도 이제 바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 연세대에 있어서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지금 고3생들한테 불리하지 않게끔 그렇게 전형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대의 경우에는요, 이 수시 모집에서 고3만 응시할 수 있는 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는데 이번 입시에 한정해서 3개 영역 이상 3등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출결, 봉사, 교과 이수 기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감점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교육부는 등교 중지 등 고3 학생들의 학사 변동 사항을 대학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 생활기록부에 코로나19 피해 사실 등을 적을 경우에 블라인드 평가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유할지는 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 지금 입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자, 여기서 퀴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아 이거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고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8,590원 아니에요? 연기를 너무 못합니다. 아직 못하죠? 진짜 인간적으로 드라마는 많이 본다며.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연기는 보는 거와 아직... 하는 건 달라요. 예, 학원에서 천연덕스럽지가 직접 하는 게 중요해요. 이론과 실천은 달라요. 국장 다니셨던 학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아 예. 네. 학원을 다니라고 내가 권유를 하는 거지. 예. 저는 그냥 스스로 익힌 연기예요. 철사장으로. 말연기. 네.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저임금 얘기를 왜 물어요? 왜한 거예요? 최저임금 왜한 거예요?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8,590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장, 그런데 최저임금 그 위원회는 몇 명인지 그건 아세요? 알아요. 그것도 아는데 그거 답을 해야 돼요, 제가? 27명이잖아요. 그렇죠? 조반장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 좀 답답합니다, 진짜. 네, 답답하죠? 네. 끝나고 좀 얘기합시다. 네, 27명 일단 맞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를 하고요. 사용자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회 판단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회의에서도 그런 게 좀 목격이 됐는데요. 당장 이 박준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코로나19를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 초점은 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이 근로자위원은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힘들다. 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특히 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프롬펫 노동자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반면 사용자위원은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 또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또 고용 상황은 굉장히 악화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형제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개혁난을 겪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것이 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 특히나 이날 회의에는요,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은 다른 일정, 공식적으로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전원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이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좀 기싸움 성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올해에는 2.87%가 올라서 아까 국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8,590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했었죠. 2년 전에 이미 이걸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37년 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 여성이 친부를 찾는 친자 확인 소송을 냈는데 오늘 승소 판결이 나왔죠. 이게 처음 있는 사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라 보스 씨인데요. 네. 한국 이름으로는 강미숙 씨라고 합니다. 이 강 씨는 2살 때인 1983년 11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이 됐고 다음 해 홀트 아동 복제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강 씨는 3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친부모를 수소문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 친부일 확률이 99.9%에 달한다는 한 남성을 찾은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 남성의 혼외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남성은 강 씨와의 만남을 거부했고 결국 강 씨가 부녀 관계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이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두 사람이 부녀지간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이 됐겠죠. 강 씨와 이 남성이 99.9981%의 확률로 부녀 관계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도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거고요. 강 씨는 아버지의 딸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다음 주에 친부를 만나기로 했고 어머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강 씨는 친모가 자신의 영문 이름인 카라보스는 모르기 때문에 꼭 강미숙이라는 원래 이름을 알려줄 것을 언론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친모를 찾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혹시 또 친모의 가족이나 친인척 분들 가운데 정치부회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정보를 정리해 보면은 강미숙 씨고요.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이 됐고 네. 현재 39살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1981년이나 82년생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정보를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혹시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방역 강화 발생 한 자릿수까지 무기한 연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미선 효순 18주기 평화공원 내일 개장입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언제 처음 거리에 나왔을까요? 바로 2002년에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입니다. 당시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특히 많은 국민들이 미군의 태도, 또
또 불평등한 한미협정에 분노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내일이 바로 두 여중생의 18번째 기일인데요. 뜻깊게도 내일 당시 사고 현장인 경기도 양주에 효순미선 평화공원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여태껏 도로변에서 조촐한 추모식을 가졌는데 이제는 공원에서 두 소녀를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하지만 기억할 건 기억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 주말에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수고했네요. 상추도로 같이 가실래요? 아니 진짜예요? 네. 진짜 드라마 본다. 아 진짜 상추예요? 네. 호반장 같이 좀 가줘요. 저도 싫습니다. 아 싫어요?